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사 이다연입니다. 선생님은 교사라는 거에 큰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세 번째 강의나 돼서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서와 태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때 하나씩 차곡차곡 설명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차곡차곡 설명을 할 거지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할 수 없고요. 오늘은 7번까지 자, 내적 갈등과 고뇌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관적, 비관적. 우리 낙관에 대해서는 저번에 선지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낙관적, 비관적, 비판적, 친화, 조화, 합일, 일체감 묶어놨어요. 그리고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상에 대한 동경. 이상에 대한 동경 우리 전번에 설명했죠. 선생님이 동경은 소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내적 갈등, 그리고 고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낙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이라는 건요, 사전적 정의를 좀 보시면요,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상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것도 낙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 오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지. 이건 낙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를 공부했었는데 신동엽의 봄은에서 보면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겠지. 우리들 가슴마다 움트겠지. 싹트겠지. 이거는 낙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신경림의 농무입니다. 이거는 2014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이네요, 여러분. 수능은 아니고 모평입니다. 자, 시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관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펜으로 좀 바꾸고 앞으로 나아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낙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조는 뭐냐면요. 자조는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자조는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이거 앞으로도 공부할 건데 이런 말을 선생님이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단어가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지 이해가 더 쉬워지겠죠. 여러분 공부라는 건요. 좀 여담으로 잠깐 하자면 사실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선생님이 뭐 그렇게 열심히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하루에 항상 빠짐없이 국어 5지문, 영어 5지문, 그 다음에 수학 5문제, 사회과학, 우리 때는 사회과학 다 공부했거든요. 사회과학 5문제씩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선생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3년 동안 쌓이면 그게 나의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번을 공부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적어도 100번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부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담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그럼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서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매처럼 해해대지만 여러분 꺽정이하고 서리미는요. 임꺽정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임꺽정은 힘이 세요.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막 싸우고 이럽니다. 서리미는요. 머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막 아첨도 하고 비위도 맞추고 막 전략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꺽정이 같이 하거나 서리미처럼 하거나 어차피 산구석에 처박혀서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무엇하랴? 뭐가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비관적인 거죠. 앞으로 나아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비웃고 있죠. 내가 뭐 해봤자 되는 거 없지.
이거는 스스로를 비우는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조적 물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지 한번 공부를 했고요. 자, 낯간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라는 시를 보면 또 한 번 더 낙관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모든 시를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선지부터 볼게요. 유유자적한 삶의 자세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다. 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가나는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는 남루, 남루라는 건요, 낡다 이런 뜻이에요. 좀 초라하다, 낡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는 그냥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낡은 거예요. 우리가 가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타고난 마음하고 타고난 살결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보던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난한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머리가 길어요. 남자는 되게 비싼 시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시계가 있으면 시계 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유럽이 배경이었나? 이래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려고. 근데 여자는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죠. 그래서 머리를 잘라갖고 남자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시계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가지고 빗을 삽니다. 그래서 둘이서 만나요. 근데 막상 빗으로 빗을 여자의 긴 머리가 없죠. 막상 이 시계줄을 채워줄 그 시계가 없죠. 하지만 뭐는 있어요? 사랑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는 좀 불편하고 조금 초라하고 조금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마음, 타고난 살결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관적인 거예요? 낙관적인 거예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그렇죠? 한번 볼게.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눈에 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자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타고난 마음까지 가릴 수는 없어. 가난이 우리의 타고난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밝고 희망차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낙관적인 거 공부했으면 여러분 비관적인 거 공부하셔야 되죠. 자, 비관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을 어둡게만 봐서요.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또 낙관의 반대니까요. 앞으로는 잘 되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비관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좀 볼게요. 예문. 그녀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우울합니다. 또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은 비관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낙관하고 비관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낙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시를 좀 볼게요.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입니다.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에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상황을 좀 볼까요? 상황을 보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화자는 뭐 하고 싶어 하죠? 탈출하고 싶어 해요. 어떤 운명을?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면 가난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행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가난의 운명에서 탈출하고 싶어 해. 그런데 화자는 어떻게 생각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언제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이 질긴 목숨에서 벗어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낙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게 제목이 이제 비관적이라는 건 설명을 했고요. 노동의 새벽이잖아요. 마지막 연에서는 이 절망의 새벽을 깨뜨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시한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삶이 희망에 뭐 가득 차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한 부분만 가져왔으니까 양해 부탁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의 시입니다.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예요. 우선 선지를 보시면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자, OX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자, 제목 보라고 했죠,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우선 화자가 시표면에 드러나 있는데요. 나라는 화자가 있네요. 상황을 보니까 나가 있고요. 그림을 갖고 좀 볼까요?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이제 화자가 있는데 화자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 앞에 다시 보면 나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했으니까 당신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뭐 바람도 쐬고 눈비도 맞으면서 그렇게 낡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바람도 맞고 눈비도 쐬고 바람도 쐬고 눈비도 맞으면서 그러니까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당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당신이 올 줄을 알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관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낙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비관에 대해서, 낙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낙관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관은 앞으로 좋은 상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겁니다. 비관하고 비판하고 비슷한 글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혹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학에서는 주로 두 번째 의미로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을 비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 상황이 내가 봤을 때 옳은 상황이면 안 되죠. 잘못된 상황이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긍정적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인데요. 선생님이 이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건데요. 선생님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요거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럼 여러분 우선 대상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 작가가 이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이 대상이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지, 잘못됐다고 독자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거 똥더미입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똥더미에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어요. 백송골은 사실 매입니다, 여러분. 원어에는 백송골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가 떠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라요. 지금 막
두꺼비는요, 파리는 엄청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그림 아주 재밌죠, 여러분? 이 두꺼비가 아주 파리는 아주 신나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매가 있는 거예요. 매가 있어갖고, 어머! 그냥 좀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풀쩍 뛰어갖고 뛰어내려다가 똥더미 아래 자빠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실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는 자기 스스로 그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막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아주 날쌔니까, 내가 아주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내가 멍들 뻔했네 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막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두꺼비는 비판할 만하죠. 제일 나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약간 강약 아닙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이거 좀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참고로 약강,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강이 아닌데 선생님은 양약 강약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사람한테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두꺼비는 누가 봐도 비판할 만합니다. 매를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막 허세를 부리고 있고 파리는 괴롭히고 있고, 두꺼비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적 대상이 두꺼비인 건 반드시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자화상 두 번째네요. 이거는 2013학년도 9월 모평인데요.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나,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릅니다. 여담인데 여러분은 흔히 까마귀가 나쁘고 까치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은 과수원을 경영하셨는데 까치가 나빠요. 까치가 진짜 나쁩니다. 까치가 온갖 과일을 다 쪼아 먹습니다. 까치 상당히 나빠요. 아주 까치한테 선생님이 악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까마귀는 까치와 다릅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이거는 뭐 까마귀 묘사하고 있고요.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는 사람의 집이죠.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까마귀하고 까치가 나와 있는데 까마귀를 상당히 예찬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렇게 사람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까치는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 사람의 집에 앞마당을 넘보는 걸로 묘사가 돼 있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흔히 학생들은 검은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검은색은 무조건 나쁘고 눈은 순수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현대시 이해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이건 선생님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항상 어떻게 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시에서는 어둠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건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까마귀는요,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어붙은 지상이고 나달 한 톨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새가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춥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굶어 죽기에 딱 알맞죠. 그렇지만 결코 사람의 마당을 넘보지 않습니다. 그게 까마귀입니다. 즉 까마귀는 부정적인 세상하고, 이 부정적인 세상인 건 어떻게 알아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춥고 얼어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나달도 없다고 했죠. 이런 부정적인 세상하고 타협되지 않는 대상, 타협하지 않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까치는 타협을 해요. 인간의 집의 앞마당을 막 넘봅니다. 그렇죠?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는 현실을 얼어붙어 있다. 또 나달 한 톨 없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도 성립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비판적인 거 하고 넘어갔고요. 요 번째 게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친화, 조화, 합일, 일체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전적 의미를 설명을 하면 조화는요, 어울리는 거고요. 일체감은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이제 혼자 산에 가보면요, 그 막 산과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감이고요. 대부분 현대시에서 일체감은 자연이 대상일 때 나타나요. 그래서 주로 뭘 사용한다? 자연 친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연이랑 친하게 지낸다, 친한 느낌을 갖는다, 이런 거고요. 물아일체라는 말도 있어요. 물아, 사물과 죄송합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물아일체,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용어를 다 기억하세요. 조화, 친화, 일체, 물아일체, 자연친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김동명의 파초라는 시입니다. 이거 보시면 선지부터 볼게요. 선지를 보시면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서 표현한 것을 보니까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파초에 대해서, 시적 대상이 뭐예요? 제목도 파초고요. 주로 제목이 시적 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제목도 파초고요. 시적 대상인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한번 볼게요.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갑자기 파초 얘기를 하면서 파초가 조국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여담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딴 세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사실 비행기를 27살 때가 처음 타봤어요. 선생님이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처음 간 데가 사실은 제주도예요. 이렇게 막 해외도 아니고 제주도예요. 갔는데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장면이 하나하나 다 기억납니다. 제주도에 그런 열대 야자나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우리나라 바다는 약간 탁하잖아요. 물 깊이도 좀 어둡고, 물 깊이도 깊고 좀 색깔도 어둡잖아요. 그런데 물도 맑고 밑에 다 보이고요, 여러분. 야자나무 있고 진짜 다른 나라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야자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생하는 그런 나무는 아니거든요. 파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선생님 생각에 이 이제 시인이, 화자가 파초를 본 거예요. 근데 파초는 열대나무인가 그래요. 열대식물인가 그런데, 그래서 파초를 보면서 너는 원래 열대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너 조국을 언제 떠났니? 이렇게 보는 거죠. 파초의 꿈은 가련하구나.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요거는 조금 전체 시의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려우자.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겨울을 가려우자. 그러니까 이런 시 발상이 있다니까요.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그 들판에 가서 흔들리는 그 시 기억납니까? 그때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피하지 마라. 빈 들판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도 흔들리고 있음을. 그런 시 구절 기억나죠, 여러분? 바로 전전에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자연물이 나왔을 때 그 자연물에서 갑자기 우리로 묶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다?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파초도 조국을 떠났듯이 나도 조국을 떠난 겁니다. 그런 상황을 화자는 겨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파초와의 어떤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파초는 지금 겨울이에요. 나도 겨울입니다. 파초가 조국을 떠났듯이, 요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어떤 겨울에 있을 만한 식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화자도 조국을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초의 겨울을 나는 자신의 겨울로 느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겨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충분히 성립되는 선지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연물이 나왔는데 그 자연물이랑 나랑 우리로 묶었다. 이러면 여러분, 자연물하고 나하고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이제는 좀
원어를 달아준 다음에 처음부터 선생님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냥 해석을 바로 달아줬거든요. 이제 원어를 한번 보시고 해석대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여를 재촉해 타고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에 우는 황행 교태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이 엉킨 적에 배척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자, 해석하면 남여는 가마예요.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에서 오는 꾀꼬리는 여러분 앵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요 꾀꼬리입니다. 황앵. 교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자,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도 알아두셔야 돼요. 녹음 뭐냐면 그 나무 그늘입니다. 나무들이 막 엉켜갖고 생기는 나무 그늘인데요. 녹음이 엉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물 위에 양풍, 시원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괄호를 쳐놨는데 무슨 의식이 드러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꾀꼬리입니다. 꾀꼬리가 교태를 부린대요. 자, 여기서 뭐 자연을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꾀꼬리가 교태를 부린대요. 근데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떨 때는 빗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아주 시원해요. 근데 어떨 때는 빗소리를 들으면 아주 우울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내가 우울하면 빗소리도 우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아주 상쾌하면요. 빗소리를 들으면 상쾌하게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꾀꼬리는 그냥 우는 거예요. 꾀꼬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꾀꼬리 울음소리가 아, 나한테 지금 아양을 부리는구나, 교태를 부리는구나 라고 화자가 인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요. 상황도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바람 불고 얼마나 상쾌합니까? 시원합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자연을 무척 아름답고 즐겁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연 친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네 번째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친화하고 일체감하고 자연 친화하고 물화일체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반성과 성찰입니다. 반성, 성찰도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개념인데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요. 반성은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나 없나 이걸 살피는 것이 반성입니다. 성찰은요.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성찰이 넓은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돌이켜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이게 반성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다가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학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약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반성의 입장, 그 반성이 쓸 만한 자리에 성찰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윤동주의 길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정서가,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화자는 지금 어때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외워놓으면 좋은데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 그 G.O.D라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 G.O.D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은 G.O.D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동생이 G.O.D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막 그 팬클럽도 가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G.O.D의 노래 중에서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길이 아닌지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시인인데요. 가지 못한 길, 가지 않은 길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길이 아니라 약간 어떤 삶이랑 연결지어서 사용되면 그 길은 대부분 인생으로 해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참 어떻더라? 부끄럽더라. 사람은 왜 부끄러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안 살았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푸른데 하늘을 보니까 내 감정이 어때요? 부끄럽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선지가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하늘만 두고 봤을 때는 반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다라는 정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니까 반성을 함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 이형기의 낙화라는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기의 낙화인데 선생님이 또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우선 선지를 볼게요. 제7년에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라고 되어 있어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이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낙화입니다. 낙화는 꽃이 뭐하다? 떨어지다입니다. 그런데 꽃이 떨어지는 게 무엇을 상징하나?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와 연결된다? 결별이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시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별 상황인데 여러분 이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살면서 수많은 이별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연인이랑 헤어진 적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랑 결별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 친구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되게 참는 거예요. 참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는 건 엄청 슬펐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깨닫게 됐죠. 건강한 관계는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야지 좋은 관계구나.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억누르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별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선생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성숙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별을 물론 뭐하지만 슬프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성숙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파악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살펴봐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 성찰입니다.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지만 반성과 성찰이 유사하게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거 살펴보는 게 반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봤을 때 이게 전체가 성찰이고 여기가 반성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는 보고 있지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찰은 성립하지만 반성은 성립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이상에 대한 동경입니다. 우리가 동경이라는 말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상하다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이상이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동경은
어떠한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거나 바라는 겁니다. 동경은 선생님이 바라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상에 대한 동경은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겁니다. 자, 이상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람이 상상에는 이상적이면서 안전한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이 어디냐면 무릉도원이라는 곳이고요. 동양에서는. 그리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무릉도원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시냇물에 앉아 있었는데 복숭아 꽃이랑 막 복숭아 열매가 막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걸 따라가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아주 그 조그만한 그런 구멍? 그런 조그만한 굴로 들어가는 구멍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굴에 들어갔더니 그 조그만한 굴을 막 기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넓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막 복숭아 나무가 정말 많이 막 빽빽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벌거벗고 막 신나게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복숭아 나무를 따먹으면서 복숭아 나무를 떠먹는데요. 복숭아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500살이래요. 어떤 사람은 1000살이래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을 늙지도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신나게 막 자기도 같이 막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가봤자 너의 어떤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 텐데?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으니까 나갔대요. 나갔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갔는데 이미 몇백 년이 흘렀대요. 당연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그 공간으로 가야겠다. 이래갖고 옛날처럼 그 굴을 찾아서 갔는데 절대로 그 구멍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공간을 그리워하면서 그 복숭아 나무가 막 복숭아 나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냈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렇게 살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릉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무릉도원하고 유토피아가 이상세계입니다. 그러면 김수영의 사령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읽어볼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합니다.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활자가 하늘에서 자유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활자라는 건 여러분 글자입니다. 우리가 책에 있는 글자가 활자겠죠. 그러면 이걸 항상 우리가 실제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활자가 어떻게 자유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화자가 어떤 이제 뭐 책이나 그런 걸 읽었겠죠.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한 건데 그런데 화자는 지금까지 여러 책을 통해서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목이 사령,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있어요. 선생님은요, 행복하게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 좀 항상 이제 맨날 뭐 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 그럼 선생님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자는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현재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죽어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하늘은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활자가 하늘에서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성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은요.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선지부터 볼게요. 이상향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대요.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 시를 읽어보면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자,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자는요. 불은 안 좋아해요. 선생님 불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불 지난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 꺼지는 소리로 요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꺼졌으면 좋겠고 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로 만나는 상황을 뭘로 집약하고 있어요? 하늘로 오라. 그러니까 되게 쉽다니까요, 시가. 어떠한 것은 꺼졌으면 좋겠고 어떠한 것은 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떠한 것은 만났으면 좋겠고 어떠한 것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화자는요. 불은 싫어해요. 그리고 물로 만나고 싶어요. 그 물로 만나는 상황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불 꺼지고요. 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집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을 왔으면 좋겠죠. 바라고 있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걸 뭐라고 했죠?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동경은 참고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서 그것만 생각하는 걸 동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적 갈등 고뇌입니다. 이 내적 갈등하고 고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내적 갈등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적 갈등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이걸 좀 넓은 범위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좌절돼서 괴롭고 어렵다. 이것도 내적 갈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선생님 별표했습니다. 별표 곱하기 5개. 이거 작품 갖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적 갈등은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데 짬뽕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내적 갈등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적 갈등인데 우리가 평가원에서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마음속에서 뭔가 고민과 갈등이 막 생긴다. 이런 것도 내적 갈등으로 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볼게요. 권호문의 한거 18곡입니다.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는 참고로 자연입니다. 강과 호수인데 강호하면 자연이에요.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겁지 않다.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한다. 이건 전형적인 내적 갈등이죠. 그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선지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강호에 놀고 싶어요. 자연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금님이 내린 벼슬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나도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자연과 함께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괴롭다. 전형적인 내적 갈등입니다. 고뇌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문학에서는 이걸 좀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요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사소 단장을 보면 이 넓은 의미가 나옵니다. 우선 이건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그냥 그래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선생님은 증거를 들어요. 내적 갈등을 이렇게 넓은 범위로 보는 선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2009년도 수능인데요. 사소에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새롭게 해석했군 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을 좀 볼게요. 꽃차.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차. 너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너의 닫힌 문에 길에 있었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벼락과 해일만이 길을지라도 문 열어라 꽃차, 문 열어라 꽃차. 이런 이제 시입니다. 상황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명령어가 화자가 바라는 거예요. 화자는 꽃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린 것 같아요? 안 열린 것 같아요? 안 열렸죠. 왜? 나는 너의 닫힌 문에 기대 서 있어요. 선생님,
이 행은 어떻게 해석돼요? 뭐뭐와 같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선생님 조금 이제 강조할 게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사과예요, 얼굴이에요? 얼굴입니다.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라는 보조관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 비유적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헤엄을 못하면 수영을 못 치면 반대로겠네요. 헤엄을 못 치면 수영을 못하면요. 이게 물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나도 어떻게 되고 있냐. 요 그림을 좀 갖고 설명을 하면요.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에 기대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뭐처럼 헤엄을 못 치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 괴로움도 넓은 의미에서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몇 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내적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좀 공부한 양이 많았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바로 복습하면요. 거의 되게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대요. 근데 내일 복습해야지, 까먹을 쯤 돼서 복습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이미 잊었는데 어떻게 복습이 가능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시간에요. 나머지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네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